이제 이 코로나 시대의 입안 127 읽기예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입안 127을 불러오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혹은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는 발제가 이런 거예요. 자, 코로나 시대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럴 때 어떻게 학교 이후를 상상할 것인가? 병원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 삶과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도서관 협회에서 하는 온라인 강좌, 오늘은 127인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 좀 드려야 되겠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문탁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문학 공동체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제일 처음 같이 했던 세미나가 바로 입안 127였어요. 오늘 또 입안 127 갖고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강의하게 돼서 좀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의 입안 127 읽기예요. 그럼 아마 두 가지 질문이 드실 거예요. 왜 코로나 시대에 하필 입안 127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입안 127을 검색을 했더니 입안 127에 죽음이 나오더라.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거는 톨스토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입안 127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는 아닌 거예요. 뭐 플라톤이라거나 니체라거나 하이데거라거나 뭐 하여간 이런 사람 전혀 아닌 거죠. 어떤 점에서는 좀 낯선 사상가를 왜 코로나 시대 입안 127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드실 수 있고, 두 번째가 근데 도대체 입안 127 누구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가 왜 코로나와 입안 127인가? 지난 1년간 우리는 전대미문의, 진짜 축자적 의미로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경험을 했어요.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 근대라고 한다면 100년에서 200년 한국 사회에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어른들은, 남자 어른들은 직장을 가서 돈을 벌고 여자 어른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동네에서 꼬마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어디 가니? 그랬더니 학교요 그러더라고. 학교 요즘 매일 가? 월수금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가다가 다른 꼬마를 만났어요. 학교 가지?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월화수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는 정말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걸 뉴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두 번째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일단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땅덩어리도 크고 국민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지? 돈도 많고 기술, 하이테크놀로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코로나에 엄청 취약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새롭게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제 질문인데, 입안 127는 어떤 점에서는 1970년대,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서 그 3, 40년 전에 이미 이런 질문들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진짜 당연한 거야? 학교를 매일 가야 해? 학교를 넘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 선진국이 되는 게 좋아? 임노동이 아닌 삶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이 있기 때문에 후진국, 소위 개발도상국이 있는 거잖아요.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을 향해 일로 매진하는 나라들인데 오히려 이런 이분법이 문제 아니야? 이제 이렇게 질문했던 그런 사상가인 거죠. 입안 127가 했던 질문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도대체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겪어야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굉장히 많은 통찰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안 127을 이제 굳이 갖고 왔습니다. 입안 127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신부님이에요. 1926년생이에요. 누구랑 동갑이냐면 푸코하고 동갑이고요. 피델 카스트로하고 동갑이에요. 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누가 누구랑 동갑인가. 저는 샤론스톤하고도 동갑이에요. 오바마와 동갑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어쨌거나 입안 127는 푸코하고
피델 카스트로하고 동갑인데 이게 제가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유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푸코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제 푸코랑 접근 방법도 좀 다르고 또 그 사유를 길러 올렸던 현장, 맥락 이런 게 좀 다르긴 한데 그 얘기는 뭐냐면 푸코는 아주 프랑스의 전형적인 아카데미 출신의 엘리트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인 어떤 사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의 그 유구한 지적 전통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1970년대에 푸코가 거리에서 운동권 비슷하게 정치 투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아카데미 지식인이죠. 피델 카스트로하고도 이반 일리치는 수렴되는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반 일리치는 20년 동안 남미에서 살았어요. 바로 그 남미에서 살면서 뭐라 그럴까요? 사유의 엑기스가 이제 형성됐어요. 이제 피델 카스트로는 잘 아시겠지만 체 게바라와 더불어서 남미에 이제 쿠바 혁명을 성공시키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잖아요. 이반 일리치도 남미에서 일종의 대한대학, 인문학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뭐 미국 CIA가 이제 늘 쫓아다녔던 이반 일리치가 떴다 그러면 당국이 긴장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갖는 그런 사상가였죠. 하지만 피델 카스트로처럼 그런 전형적인 혁명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반 일리치 자체가 전형적인 지식인도 아니고 전형적인 혁명가도 아닌데 지식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혁명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이제 묘한 교차점에 이제 이반 일리치가 있어요. 가장 그러면 한마디로 이반 일리치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이제 살았고, 거기에서 이제 대학을 갔고, 철학과 신학, 그 다음에 역사학으로 이제 학사학위를 따고 사제서품을 받았어요. 로마에서. 이반 일리치가 언어의 귀재고 굉장히 명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살 때 사제서품을 받았을 때 이미 로마에서 상당한 그러니까 뭐 교황청의 황태자? 약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촉망받는 차세대 추기경, 뭐 차차차차 세대의 교황 이렇게까지 여겨질 정도로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명민하고 두각을 나타낸 거죠. 아마 계속 로마에 있었으면 승승장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박사 과정을 받으러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25살 때 뉴욕으로 갔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미 20대 사제서품을 받았을 때부터 또 로마의 카톨릭 정치에 굉장히 염증을 느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좌우지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뉴욕으로 갔는데 가서 원래는 무슨 뭐 연금술인가 이런 걸로 그 박사과정 공부를 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지인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진로를 확 바꿔요. 같이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갖고는 집값이 너무 올라. 여기서 못 살겠어. 근데 그 집에서 밥을 도와주는 도우미, 이제 흑인 아주머니도 맞아요. 요즘에 푸에르토리코 난민들이 너무 많아서 할렘에서도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이 있는 교구에 가서 교구 활동을 해야겠구나.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첫 신부 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짐작하겠지만 미국에 그것도 뉴욕에 갓 이민 온 푸에르토리코 이민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겠죠. 여러 가지 점에서. 거기에 가서 어떻게 이제 뉴욕 안에서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이 스스로를 돕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교구 신부님인데 미사만 집전하고 이랬던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활동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그 푸에르토리코 이민자의 성당을 부흥시킨 거야. 또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너무 이뻐갖고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섬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카톨릭 대학의 부총장으로 임명을 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남미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이분이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인재개발원, 국가 무슨 인력개발원의 무슨 뭐 국가회의 같은 데도 참석을 하게 되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 시점이 이제 푸에르토리코 같은 가난한 나라들, 소위 제3세계라고 부르는 혹은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던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의 원조를 받아서 그게 이제 60년대는 유엔이 정한 그 개발의 시대거든요. 디벨롭먼트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남반구라고 불리우는 혹은 제3세계라고 불리우는 혹은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도 한때 이제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으로부터 대규모 원조를 받아서 자기 나라를 개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가 학교를 많이 만들어 갖고는 이제 사람들의 문맹률을 이제 없애는 건데, 그런 정책을 논의하는 국가회의에 이제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개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지? 이게 지금 한 인간의 구체적인 삶과 그 인간이 속했던 구체적인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파란만장한 이게 그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59년에 이제 쿠바 혁명이 성공을 하거든요. 쿠바 혁명이 성공을 하고 이게 이제 60년에 케네디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진보를 위한 동맹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북미에 있는 신부, 수녀, 가톨릭 신자들을 대거 남미에 파견을 해서, 그러니까 남미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거 남미에 파견해서 우물도 만들어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만들어주고 이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미 푸에르토리코에서 개발은 더 이상 좋은 것만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깨달은 그 이반 일리치는 랭귀지 스쿨 같은 거를 이제 멕시코에서 만드는데, 그걸 만들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남미에 가려면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신부나 수녀나 아니면 뭐 그 카톨릭 신자들이 이제 남미에 가서 봉사를 하려면 그 봉사단의 이름이 우리가 피스콥이라고, 평화봉사단, 평화의 군대인 거죠. 평화봉사단.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막 그 사람들한테 영어 배우고 막 그랬었는데, 평화봉사단이 이제 그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반 일리치가 만든 그 학교에 가서 스페인어를 배우면 남미로 가지를 않아.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오히려 이런 식의 정책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싫어하고 당연히 북미에서도 싫어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반교황청의 입장에 포지션에 서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소환을 해요. 그래서 68년에 이반 일리치가 42살 때 소환을 당해서 신문을 해요. 근데 그게 뭐 자료를 보면 어두컴컴한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로 가면 복면을 쓴 신문관이 딱 이렇게 그 종이에다가 신문지를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은 신부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신부로서는 너무나 모욕적인 질문인데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혀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뛰어나와. 그러니까 신문 절차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결과는 파문이죠. 스스로 마음의 그 신앙인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 제도에 의해서 임명된 그런 어떤 신부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반 일리치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멕시코에서 이제 대한대학을 이렇게 만드는데, 대한대학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해요. 근데 그때 그 건물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북미에서 온 뭐 소위 신부, 수녀, 카톨릭 신자들과 남미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나중에는 그 뜰에 마당에 자기가 하고 싶은 세미나를 이렇게 적어 놓는데요.
그리고 뭐 6회, 뭐 5불 막 이렇게 적어 놓으면 사람들이 막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미가 없으면 안 가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이 줌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제 이반 일리치가 쓴 대표적인 저서들인데 특히 이 위에 70년대의 대부분의 저서들은 단독 저서가 아니에요. 단독 저서가 아니고 그 세미나에서 이 토론을 했던 것을 갖고 포럼 같은 걸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묶어갖고는 소책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는 자기는 무슨 거대한 사상 같은 걸 갖고 있지 않다. 거대한 주의 같은 걸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가 말한 것을 정답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책을 팜플렛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소책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팜플렛은 예전에 프랑스 혁명 때 이렇게 막 나왔던 소책자 같은 거예요. 루소 같은 사람이 막 써갖고는 막 길거리에서 뿌렸던 것. 그러니까 이게 팜플렛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잘 만들어진 어떤 사상가의 체계가 있는 사유라기보다는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토론을 위해서 던져진 발제문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세미나 하면 발제하잖아요. 우리가 문탁 네트워크에서 세미나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근데 발제가 뭐예요? 그리고 막 검색하시던데 하여간 이렇게 토론을 위해서 내놓은 일종의 발제문 같은 성격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팜플렛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이제 쓰셨고요. 그 중에 이제 요즘 이효리 뜨던데 이효리 인스타에 보면 여기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거 낭독하는 걸 인스타그램에 올렸대요. 네. 이게 작은 이제 이것도 굉장히 얇은 책인데 이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이제 제목도 잘 졌어요. 근데 원래는 그 밑에 그 원제를 보면 the right 어떤 권리예요. 어떤 권리냐면 unemployment 내가 고용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오히려 고용되면 useful하게 내가 못 산다. 나의 효용감을 내가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만족감을 못 느낀다는 거야. 내 삶에. 오히려 내가 굉장히 나의 삶의 효용감을 느끼려면 unemployment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백수 혹은 뭐 비고용 이렇게 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반대에 누가 서 있냐면 소위 전문가들이 서 있어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정 방식의 특정한 노말에 의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이효리가 읽었대요. 참 예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그림에서 혹시 오른쪽에 혹 보이세요? 이반 일리치가 1992년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 선고를 받았는데 이반 일리치는 일체의 항암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렇다고 이반 일리치가 무슨 근본주의자 아니면 무슨 고행승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면 암 치료를 거부했냐면 일단 암 치료를 받는 순간 자기는 암 환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방사능 치료를 포함한 현대 의료의 목표는 고통을 삭제시키는 거야. 고통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반 일리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인가? 육체적 고통이 없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상한 발상 아닌가? 오히려 고통이 있으면 내가 그 몸의 고통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고 나의 삶에서 이제 이 고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것을 현대 의료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만들어 버림으로써 고통과 삶에 대해서 사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사유하지 않아요. 고통도 사유하지 않고 이제 현대인은 죽음도 더 이상 사유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 이상하다라고 이제 이반 일리치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암 치료를 거부하고 그 환자가 아닌 방식으로 10년을 더 살다가 2002년에 돌아가십니다. 물론 본인이 근본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치과 이가 아프면 치과에도 갔어요. 그리고 탈장하면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뭐 수술이나 이런 거 일체 거부했다, 병원에 절대 안 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도 배 아프면 뭐 뜨뜻한 거 우리 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이런 걸 포함해서 일종의 뭐 생아편 성분이 있는 약초 같은 거를 씹는다라거나 이런 적극적인 조치도 했어요. 다만 이제 현대의학이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통증 완화 치료, 통증을 무조건 감수하면 좋다, 이걸 이제 거부했을 뿐인 거죠. 그런 이반 일리치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 오늘은 이제 이 성장을 멈춰라라고 하는 이제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공유 화면 보시면 2004년에는 이게 성장을 멈춰라라고 번역이 됐고, 똑같이 2010년에는 절제 사회로 번역되어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두 권 다 절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리치 책은 나오면 얼마 안 있어서 절판이 돼. 그러니까 한 번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없어. 그런데 또 신기하게 또 얼마가 지나면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다시 책이 나와. 근데 또 이게 또 절판이 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되게 상징적이에요. 예. 이반 일리치는 결코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야. 메이저가 아니야. 메이저가 아닌 그 마이너로서의, 남미라고 하는 대륙에서 살았던 마이너로서의 독특함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지금 변방의 철학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아니지만, 하지만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반 일리치를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여기 계시는 눈 밝은 사람들, 여기 줌에 오시는 눈 밝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반 일리치가 계속해서 새로운 영감을 주는 사람들로, 세대가 바뀌어도 70년대에도 이게 나오면 조금 있다가 뭐 이제 그 절판되지만 80년대에도 누군가가 또 책을 내고 90년대에도 누군가가 책을 내고 계속 이런 방식인 거예요. 네, 영어로 하면 툴즈, 도구죠. 근데 어떤 도구냐면 컨비비얼리티, 이게 이제 이반 일리치만의 용어예요. 원래 이게 스페인어의 어원을 갖는 거래요. 근데 이반 일리치는 이상한 용어를 써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 기고를 이렇게 이반 일리치한테 봤는데, 거기 데스크, 거기 편집자들이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단어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거야말로 이반 일리치가 경계한 거예요. 예. 오히려 낯선 단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질문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뭐 흔히 우리가 그런 걸 이제 표상적인 어떤 어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반 일리치의 용어는 플라스틱 낱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 뭐 교육, 무슨 뭐 건강, 누구나 다 쓰고 누구나 다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뭐 플라스틱 낱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의미가 없어. 이게 아무데나 갖다가 막 해도 되는 거야. 그런 단어들은 가능하면 안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아는 단어들을 막 써갖고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장을 멈춰라 라고 하는 책에서는 컨비비얼리티를 공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생을 위한 도구로 Tools for Conviviality를 번역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리고 자기가 이 책을 왜 썼냐면, 나는 산업사회의 에필로그를 쓰려고 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산업사회가 지금 이게 73년 책인데 벌써 지금 이게 50년 전 책인가요? 근데 결국 우리가 50년 동안 이반 일리치 말을 안 들어서 최악의 산업사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에필로그를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이 에필로그로 마감을 하고 산업사회를 넘어서는 다른 종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책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도구라고 하는 건 오히려 굉장히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왜 도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가, 그리고 이반 일리치는 왜 도구에 주목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지 될 거예요. 근데 이반 일리치가 쓰는 도구는 망치나 드라이버 같은 아주 간단한 도구부터
공장, 뭐 방적기 이제 이런 기계서부터 우리가 흔히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뭐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뭐 장치라고 이야기하거나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도구고 고속도로도 도구고 결혼도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기 위한 근대적 도구는 일부 일처제 결혼제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지 돼요. 왜 도구라고 하는 것들을 이반 일리치가 꺼내왔는가. 이건 뭐냐면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는 전통적인 좌파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좌파는 뭐냐면 테크놀로지의 발전이라거나 도구의 선진화라거나 이런 걸 비판하지 않았어요. 전통적인 좌파들은 계급을 문제를 삼잖아요. 이거를 도구를 막스의 용어로 바꾸면 생산수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성격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전통적인 좌파는 이걸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본가만이 소유하고 있는가, 이걸 재벌만이 소유하고 있는가, 부자만 이걸 갖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함께 소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좌파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뭐라 그럴까 착목점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나쁜 게 아니라 귀족 학교가 나쁜 게 아니라 귀족 학교의 좋은 교육을 몇몇 재벌들만 독점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립학교처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면 좋은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행기가 나쁜 게 아니라 비행기는 좋은 거죠. 하이 테크놀로지고 비행기는 노동자가 만들었으니까 좋은 거야. 문제는 비행기가 너무 비싸서 소수만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이게 나쁜 사회야. 약간 이런 식으로 본 게 전통적인 좌파란 말이에요. 일리치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점에서 아까 제가 일리치가 전형적인 지식인도 아니고 전형적인 혁명가도 아니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절대 메이저가 될 수가 없는 끊임없이 한국에서 책이 나오면 절판이 되는 이제 그런 사상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편 이반 일리치는 당연히 우파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좌파로부터도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페미니스트로부터도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측면인 거죠. 그런데 이반 일리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가 소유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오히려 이 도구의 성격 자체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 인간의 삶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삶을 억압한다. 인간의 우리가 소외라거나 뭐 지금 뭐 코로나 블루라거나 뭐 지금은 뭐 우울증이라거나 전통적인 용어라면 착취를 당한다라거나 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산수단 도구의 소유가 아니고 도구의 성격 때문에 비롯된다라고 보는 점에서 이반 일리치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그러면서 도구가 어느 시점까지는 생산적이라는 거예요. 도구의 성격 자체가 첫 번째 분수령에 이르면 도구가 그때까지는 도구가 생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에 의하면 뭐 1913년 정도가 되면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전체 그 의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반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접거론을 간다거나 저도 어렸을 때 팔이 자꾸 빠졌는데 그럼 맨날 동네 접거론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초를 파는 그런 어떤 곳에 간다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병원이라고 하는 근대적으로 의대 교육을 받아서 의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상주하는 그 병원이 아닌 곳에서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의학적 처치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그 의대 졸업생들이 반반 정도가 될 때, 그러니까 1913년이래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전부 다 병원에 안 가고 조금 뭐 별거 아니면 동네에서 뭐 진짜 팔이 빠지면 정형외과 안 가고 접거론 가도 돼. 하지만 의학적인 어떤 담론과 그 의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도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매독도 해결이 되고 무슨 물도 깨끗해지고 그런 게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진 거죠, 이게.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접고런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거야. 모든 게 다 병원이 되는 거야. 목에 가시만 걸려도 다 병원에 가야 돼요. 예전에 제 남자 동생의 친구가 의대를 다녔는데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다가 목에 생선가시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밥 꿀꺽해. 그랬더니 막 우리를 거의 야만인 보듯이 보면서 바로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나가서 병원 갔거든요. 이비인후과. 이게 두 번째 분수령에 이르면 어떤 도구는 오히려 생산적인 게 아니고 반생산적이 되어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변환돼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는 오히려 우리가 생산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고 이동의 도구들이 자동차라거나 이렇게 되면 도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잖아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수지에 사니까 어머니 대신 분당 서울대병원에 의사 선생님 뵈러 갔는데 딱 저희 집에서 제가 탄천을 통해서 걸었더니 50분이에요. 근데 차로 가면 50분보다 더 걸리거든요. 이미 제가 가고 있는 동안에 서울대병원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주차를 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걷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면 우리는 지금 뭐 자동차라거나 고속도로라거나 주차장이라거나 이런 게 다 도구란 말이에요. 병원에 주차장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고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 거죠. 이런 게 반생산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반 일리치는 각 사회에는 적절한 규모가 있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는 어떤 규모가 되거나 뭐 규모하고 속도예요. 문제는 이게 도구가 너무 커지거나 너무 빨라지면 오히려 인간의 삶을 도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반 일리치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이게 뭐냐면 도시화 비율이에요. 지금 이게 코로나가 과밀로 발생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 간격을 띄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과밀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무슨 3단계로 해서 계속 1.5단계, 2.5단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삶 자체가 과밀된 삶인데 이거를 띄워놓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2018년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가 과밀하지 않은 곳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링크를 안 누를 텐데 나중에 이 링크를 누르면 이제 기본적으로 얼마나 싱가포르는 100%서부터 해갖고는 한국도 81.5%예요. 도시화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도시화가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살고 코로나 같은 게 안 생기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 가장 빠른 운송 수단인 이제 비행기도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 좌파의 요망대로 이제는 대중화되어서 누구나 다 타고 다닐 수 있게 됐는데 메르스 같은 경우 치사율 굉장히 높았는데 6주 만에 전 세계 다 퍼졌거든요. 비행기 때문에 퍼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동하는데 이 코로나가 팬데믹이 안 될 수 있는 재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PPT가 있으니까 이거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팬데믹 때 가장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다시 봤던 영화가 이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컨테이전이 뭐 감염, 전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영화야말로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언택트야, 언택트. 사회적 메시지가 언택트.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공포스럽게 이제 묘사가 돼요, 이 영화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째 감염자가 다국적 회사의 직원인 거예요. 동남아 일대에서 살림을 깎아서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박쥐의 서식지가 파괴가 됐어요. 박쥐가 어디를 갔냐면 마을로 와서 돼지우리 위에서 있게 된 거야. 바나나를 먹다가 바나나를 떨어뜨려. 그 바나나를 돼지가 먹은 거야. 그런데 그 돼지를 갖고 홍콩에서 돼지고기 요리를 해. 근데 이 직원이 너무 맛있어서 왜 맛있으면 그만이지 왜 셰프를 부르냐고. 셰프를 불러서 막 급해갖고 손도 안 닦고 막 이렇게 와갖고 악수를 한 거야. 첫 번째 감염자가 된 거야. 이게 컨테이전이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1차 숙주가 박쥐라고 대부분 이야기가 되고 있죠. 중간 숙주는 천갑산이래요. 이거 맞나요? 얘를 먹는데요. 이런 야생동물을 먹는 게 야만인의 풍습이 아니고요. 오히려 문명화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야생동물을 먹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책들을 읽어보니까 중국도 아까 봤지만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고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자들이 부를 과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듣도 보도 못한 야생동물을 먹는 미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럽의 한복판에 그런 식당들 같은 게 생긴다는. 이러고 코로나가 안 생기기를 바라는 건 인간이 너무 뻔뻔한 거죠. 어저께부로 전 세계 확진자가 5,600만 명, 사망자가 13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공생적 그 도구와 조작적 도구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은 일단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군요. 이게 그 도구가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활기차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산성도 높이고. 그런데 어느 시점, 두 번째 분수령 이후에는 인간의 삶을 오히려 억압하고 인간의 삶을 특정 방식으로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조작이라고 하는 건 욕망을 조작한다라거나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걸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여성들의 욕구는 44 사이즈가 됐을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77이나 88이나 이런 게 아니고 특정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는 것. 내가 8살이 되면 무조건 학교를 가야 된다라거나 약간 이런 거죠.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취직을 해야 한다라거나 이런 것 자체가 근대가 갖는 어떤 삶의 조작성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조작적인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공생적인 도구는 자전거, 도서관, 전화국 이런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굉장히 속도가 빠른, 그러니까 자전거로 우리가 이동할 때와 자동차가 주요한 이제 보편적인 이동 수단이 됐을 때 사회적으로 생산성과 반생산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연구도 있거든요. 이런 그 조작적인 도구를 쓰는 사회에서는 학교에 가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학교를 안 가는 것은 굉장히 결여로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모자란 걸로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이때 이 학교가 예전에는 초등학교인데 지금은 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야지 제가 이게 인간의 고시를 할 수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컨비비얼 툴즈는 학교를 없애자라거나 학교가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반 일리치는 학교에 가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지 않는 것도 가치가 있다. 자기 가치화라고 할까요? 내 삶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약간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사회적 표준에 입각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 도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것이 공생적인 삶이고 자율적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작적인 삶에서는 더 이상 살다, 배우다, 몸이 낫다, 병이 낫다, 걷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배우는 것, 병이 낫는 것, 그리고 뭔가 어디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것. 또 여기에 요즘 가장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죠. 살다. 근데 지금은 살다의 문제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 정책의 문제로. 그래서 이런 조작적인 도구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때 전문가는 이제 정책 당국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학교를 더 많이 만들 것인가, 어떻게 공공병원을 더 많이 만들 것인가, 어떻게 더 좋은 도로를 더 많이 만들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반 일리치는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역치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반 일리치를 불러오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혹은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는 발제가 이런 거예요. 자, 코로나 시대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일반 릴리치 용어로는 리툴링이에요. 그러니까 도구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편의를 증가하기 위해서 혹은 좋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구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도구를 우리가 다시 뭐 재배치한다라고 할까? 재도구화한다라고 할까? 이런 건데 이런 질문을 놓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언택트잖아요. 그런데 이 언택트를 메꾸는 게 디지털이란 말이에요. 방송을 보세요. 방송을 중단할 수가 없는데 언택트 시대니까 전부 다 디지털 화면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스펙타클 효과를 원한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언택트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거를 보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건 디지털. 그 다음에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 거는 하이테크놀로지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에요. 기업이에요. 그것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이자. 제가 거기하고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근대 사회의 도구가 가져다주는 과밀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기술과 도구의 맹신 때문에 발생된 문제인데 이걸 푸는 거를 또 기술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근본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정말 그 고위험군은 백신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마치 이거를 구세주처럼 생각하면 저는 요 며칠 뉴스를 보면 화이자가 코로나 시대를 구원해줄 마치 구세주처럼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하는 건가? 이 언택트를 메꾸는 게 디지털이고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고 백신은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잖아요. 이런 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리치는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술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어떤 한계 효용을 넘으면 기술은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술이나 도구와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기술이 뭔지 안다고요. 제가 이 강의인데 이걸 굳이 여기다 놨던 이유가 이게 하이테크놀로지의 산물일 텐데 제가 여기서 몇 개나 쓰겠어요. 그 기술 중에. 제가 제일 처음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걸 샀을 때 제 후배가 선생님 그거는 스마트폰이지 전화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쓰는 기술은 여기에 구현된 기술의 20%밖에 안 될 거예요. 누구나가 개인이면 개인, 공동체면 공동체, 어느 집단이든 각자 고유의 적정한 기술과 적정한 규모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성이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일단 반생산적인 도구로부터 플러그 뽑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거기서부터 진짜 거리를 둬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컨비비얼한 사회라고나 할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꾸려 나갈 수 있는 건데 정말 우리가 그런 길을 갈까? 아니면 또다시 기술에 의존하는 사회를 넉넉고 우리가 맞이할까? 이런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 두 강을 통해서 다음 주가 학교 없는 사회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육이나 학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학교가 대표적인 과밀을 특징으로 하는 도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학교 이후를 상상할 것인가? 이제 병원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 삶과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50분에는 끝내라고 했는데 지금 58분이에요. 그래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두 분 정도만. 아까 천갑산 말씀하셨는데 천상갑이에요. 저는 너무 낯선 거여서 읽으면서 좀 낯설었어요. 천상갑. 천갑산, 칠갑산을 제가 상상했나 봐요. 네. 도구를 만들 때는 인간을 억압하려고 만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고 또 나머지 시간을 인간을 좀 해방시켜준다. 자유를 위해서 만든다 했는데 일정한 한계형을 넘으면 이제 억압의 시간이 되니까 멈추고 플러그 뽑고 그런데 사실 편하거든요.
기대가 엄청 편하잖아요. 이성적으로는 이제 선생님 말씀이 맞고 일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될까? 우리는 더 많은 어떤 그 하이 테크놀로지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편하다. 그래서 도구가 이 반생산성을 가진 사회가 되면 이제 그 조작적 사회가 되는데 근본적 독점과 그 다음에 중독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 비행기 중독이라거나 자동차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는 각자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각성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는 한 명 한 명 한 명의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어느 순간 딱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건지 안 살 건지. 저 중독됐는데 어떻게 하면 저 중독됐는데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것 같거든요. 어느 순간 현타가 오겠죠. 뭐 차를 팔거나. 근데 보면 차를 팔았다가 많은 제 친구들이 또 차를 다시 사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차를 팔기도 하고 그런 자각이 갖는 이제 새로운 종류의, 그러니까 더 이상 물질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살겠다는 어떤 자각, 결단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친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반 일리치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자기가 걸어왔던 길은 우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정이 뭐냐면 친구가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다는 거야. 친구 때문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내가 걸어왔던 길은 우정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반 일리치식으로 이야기하면 우정이나 친구는 바로 그런 것. 더 이상 산업화되어진 삶을 살지 않고도 우리가 즐거운 삶의 도구를 이제 창조하는 거겠죠. 이제 만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관계망.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죠. 근데 문제는 요즘엔 그 소셜 네트워크를 특정하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중독이 되는 거예요. SNS에. 질문 중에 도구의 규모를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객관적으로 표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노자에도 보면 소구, 과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이런 문탁 네트워크 같은 공동체를 해보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서로 돕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마치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칠판에 적어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공동 식탁에서 밥을 하는데도 밥당번이 냉장고를 열어보고 있는 식재료를 갖고 늘 풍성한 밥상을 차릴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자꾸 물어봐요. 내가 여기서 이 재료로 이렇게 써도 될까? 그러면 막 적어놔야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공생적 도구라고 하는 건, 도서관이 공생적 도구면 문탁 네트워크의 주방도 공생적 도구예요. 누구나 들어가서 거기에서 있는 식재료로 음식을 해서 자기가 만들지 않았던 사람들하고도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뭔가 자연스럽게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적정 규모를 넘은 게 아닌가? 경험적으로 저는 약간 그렇게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정치, 정당도 컨비비한 도구로 리툴링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뭔가 굉장히 비관적이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대에 와서 이렇게 지금 의회제 같은 거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방식으로도 우리가 정치적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정당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정당을 넘는 정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당을 뭘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당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오늘 했던 이 책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 강령 같은 걸로 이 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중에 헌법 같은데 이런 거를 박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남미 같은 데에서는 원주민 대통령이 되면서 헌법에 이런 공생적인 삶, 심지어 자연하고도 같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헌법에 받기도 했어요.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기술이나 SNS를 잘 모르면 도태되는, 제가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다큐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독적인가.
이걸 만든 생산자들이 간증하는 거거든요. 구글이라거나 페이스북 뭐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언플러깅 좀 이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개인의 각성에 의한 선택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한국인들에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우리가 사회 전체를 구하려고 하지 말자 이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정부 당국자처럼 아니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시냐. 이번 127의 질문이 그거거든요. 각자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이지? 각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한 건데 코로나가 소위 요즘 애들 말로 현타. 이게 현실 자각 타임을 우리한테 뼈저리게 준 거죠. 전 정말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꼭 오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